요즘에 정유주가 제가 못 본 사이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 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못 본 사이에 훅훅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또 뭐 화학 쪽에서도 있고 또 뭐 스몰캡에도 있고 해서 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의 박일선 연구원님, 김영준 연구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쪽이 박일선 네. 연구원님 그리고 김영준 네. 연구원님. 김영준 연구원님은 스몰스몰에 그 네.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잠깐 했었고 아, 요즘 했었어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약간 기업들을 탐방갔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김재현 위원이 좀 중심으로 끌고 있고요. 예. 지금 약간 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 약간 스멀스멀에 조금 소홀했는데 다시 네, 이렇게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신경 고백하게 되네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 스몰캡 쪽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뭐 기업 탐방도 직접 가시고 하는 거 음. 보니까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박일선 연구원님은 어디 이렇게 외부에 방송 노출이 거의 안 되신 아, 그렇죠. 네. 네, 처음인 아, 것 진짜로? 같아요. 네, 오늘이. 마이크를 조금 네.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네, 이렇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시면 더 좋을 만한 외모를 갖고 계셔서 예.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잠깐만 해주실까요? 먼저? 저 먼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B 투자증권에서 이제 정유랑 석유화학 쪽 조금 이제 담당하고 있는 박일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B 투자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굉장히 중소형 업체들 굉장히 네. 많이 탐방 다니고 이제 자료를 쓰고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주제가 이 원유랑 수소 쪽 요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좀 적은데 네. 또 저희가 아마 11월쯤에 또 스몰캡 팀 또 이 출연이 또 예상이 되어 있어서 네네네. 그때 아마 좀 더 좋은 종목들 다양하게 많이 말씀드릴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바라기님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주바라기님. 제가 요 하드카피 자료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야 이게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예요. 네. 8월 30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그래도 방송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려고 자료를 이제 내려받아서 보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 제목이 이제 석유산업이고 원유와 수소 사이에서 길 찾기인데 아무래도 역시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직접 집필하신 분들에게 듣는 게 좋겠다 해서 또 우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 펀드 매니저들도 네. 자료만 보고는 어려워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세미나를 네, 해드리는 걸 훨씬 더 보통 이제 세미나 하면서 들으시는 걸 더 편해 하시긴 하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래서 글로만 보는 것보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에 좀 어땠죠? 좀 올랐나요? 일단 좀 8월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예. 이제 미국에서 좀 허리케인이 터지고 네. 이제 조금 미국 원유 설비들이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반사 효과로 조금 이제 다시 $70 정도로 회복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유가라는 게 사실 수급 요인도 있는데 예. 너무 복합적인 변수가 많잖아요. 어쨌든 저- 상품이다 보니까 맞아요. 뭐 달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지정학적 이슈 이제 맞아요. 이번 그때 9월 달라지고. 거는 지정학적 이슈에 음.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유가를 전망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제일 어렵죠. 네.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전망기관들 전망치도 뭐 $100 보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 어디 글로벌 네. IB에서 $100 전망치 네,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60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연말까지는 약간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네. 2022년부터는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오르다가 네, 네. 연말까지는 좀 하향 안정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시경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당연히 화학 쪽 하시는 분들은 이 원유라는 놈을 예상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네. 탑다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예측을 해야 하는 거긴 한데 참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IB들도 많이 틀리기도 하고 뭐 작년에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70대에 있고 그러면은 원유를 볼 때는 좀 어떤 지금 해석들이 좀 가능한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정유화학 쪽에서 보통 보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뭐 달러를 전망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좀 수급 위주로 많이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원유 수요 전망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제 설비
그 원유 수요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뭐 수요가 올라가는 속도나 공급이 또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걸 조금 비교하면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오펙 네. 이제 오펙이 이제 플러스. 월간으로 뭐 지금은 이제 월간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월간으로 얘네가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전망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국 에너지 전망 기관인 EIA에서 월간으로 발표하는 그런 수치들을 보면서 조금 감을 잡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날씨도 봐야 되고. 네, 날씨도 조금 봐야 되긴 하는데 뭐 허리케인. 허리케인, 네, 이런 거면 최근에 또 조금 미국의 봐야죠. 허리케인. 네, 실제로 그거 허리케인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또 올랐다고 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봐야 되는 거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원유가 과거처럼 100달러를 뭐 물론 100달러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수요 측면에서만 봤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대체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셰일가스 너무나 네, 대표적이고 네, 네. 지금은 뭐 친환경 에너지들을 네, 네. 각국 정부에서 좀 많이 이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그쵸. 중장기로 넘어가면은 그런 거를 생각을 당연히 해야 돼요. 어쨌든 네. 2023년 목표로 전기차 이제 보급률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당장으로만 보자면 4페이지에 차트 1번 그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4페이지. 네. 요거를 제가 차트 1번이요? 네. 아, 네. 오피인 요거 화면 나오죠? 네, 왼쪽에 있는 거, 네, 왼쪽에 왼쪽 있는 거. 그래프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연간 기준으로 뭐 글로벌 석유 수급 추이랑 전망 같은 거를 이제 네. 제가 정리한 그래프인데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조금 최근에 뭐 EV나 뭐 탈탄소나 이런 거에 대한 전망치도 다 녹아 들어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수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2021년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이제 수요가 우위인 상황이 계속 전망되는 상황이고 네. 2022년에는 반대로 이제 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공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22년부터는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거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수요도 늘어나지만 공급이 또 이제 많이 네, 늘어날 공급이 전망이기 조금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영향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당장 연말까지는 네. 솔직히 뭐 EV 침투율도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 조금 네, 시간이 네, 걸리겠죠? 탈탄소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23년부터 시작해서 뭐 유가 안정화에 조금 유가 하향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8월 30날 쓰신 이 그 리포트가 네. 세 분이서 콜라보로 같이 쓰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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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원체 복합 기업들도 많고 이제 좀 복잡계로 가다 보니까 콜라보를 많이 하시는데 그 건설 쪽 하고 있는 라진성 연구원하고 같이 쓰신. 맞습니다. 라진성 연구원은 저기 뭐 재택근무 풀렸어요? 아니요, 아직 안 네. 풀렸어요. 재택근무하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직 안 풀렸고 이제 콜라보라는 게 사실은 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왜냐면 한 명이 쓰게 되면은 한 명이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아이디어로 쭉 네, 밀고 하면 되는데. 주제를 가져가면 되는데 네. 같이 하면 그 아이디어도 공유해야 되고 네. 이거 어떻게 녹여낼까를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네. 이제 사실 정유 화학 쪽이 결국은 이쪽 설비랑 또 건설 쪽 플랜트 쪽은 또 연관성이 또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부터 유가 전망하면은 또 건설하시는 분과 맞아요. 같이 콜라보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도 같이 좀 껴서 그럼 이러한 CMO로 관련된 중소형주가 뭐가 있을까까지 네. 고민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고 음. 라진성 위원님 원래 이제 좀 오셨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오늘 이제 수소 쪽 파트를 좀 담당을 많이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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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조금 가벼울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아쉬울 수 아쉽네요. 있는 이번에 부분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폭등했던데. 네, 사실 이 자료에 그래서 맞아요, 삼성 맞아요. 엔지니어링 얘기도 나오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담당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네. 그래서 여기에 네. 종목별 투자 의견이 S-오일, SK이노베이션, 삼성 엔지니어링, DLENC, 태광, 성관밴드, 하이로코리아인데 어쩔 수 없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DLENC는 다음번에 저희가 라진성 연구원 모신 만큼 2배, 3배로 아주 뽑아 먹겠습니다. 양성은 아니죠, 거기?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라고 네, 해서 해서 이제 네. 재택근무 재택근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아주 몸이 편할 것 같습니다. 랄라이님, 랄라이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알찬 정보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랄라이님. 또 두 분 아주 또 힘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원유와 수소 사이에서 길찾기라고 이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으신 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 콜라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사실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넷제로 2050 얘기 나오면서 뭐 탈탄소 탄소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기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통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석유랑 이제 뭐 조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조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 수소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유가를 봐야 되고 수요를 봐야 되고 뭐 네. 수소는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고민을 해서 이제 나온 자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개별 기업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을 짚어 주시는 게 나을까요? 먼저 순서상으로. 좀 탈탄소 이런 내용이 네. 궁금하시면은 산업 내용에서 조금 보여드릴 만한 차트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네. 사실. 좀 의미 있는 걸 좀 짚어. 왜냐면은 네. 제가 봤는데 야 페이지가 거의 막 차트랑 그런 거막 가득 차는데 제가 눈이 팽팽 도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딱딱딱딱 찝어 주십시오. 네, 몇 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의 차트 13번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차트 13번이면 네. 이 아래에 있는 거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정유 관련해서 저희가 뭐 수요단 체크도 들어가야 하겠지만 사실 수요는 전망을 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아무래도 뭐 GDP 이런 것도 조금 걸리고 이게 지표가 조금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보여지다 보니까 일단 개별 업체들이 발표하는 그런 공급 위주로 조금 먼저 전망을 하는 편인데 여기서 아무래도 이 신증설 또 물량도 있지만 이 폐쇄 내역이라는 좀 밑에 내역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폐쇄 내역이 들어간다는 게 밑에 호주, 네, 싱가포르, 네, 중국. 네, 여기가 이제 조금 아무래도 넷제로 2050 말한 만큼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라든지 이제 기존 네. 정유 설비들을 최근에는 조금 스크랩을 한다거나 노후화된 설비 같은 경우는 네. 아니면은 뭐 스크랩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이제 뜻일까요? 폐쇄를 하는 거죠. 정지를 시키거나 가동 네. 중단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은 새로운 이제 LNG가 조금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네네. LNG 연료 터미널로 다시 이제 조금 전환을 하는 네, 그런 추세가 LNG 나타나고 터미널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급을 볼 때 신증설 물량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폐쇄가 들어오는 그런 내역들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시아랑 중동에서도 실제로 2021년 폐쇄가 일어나고 있고 뭐 유럽에서는 뭐 익히 아시는 뭐 엑소모빌 이런 쪽도 뭐 4월부터 시작해서 뭐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사실 탈탄소 얘기가 계속 나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뭐 대형 이제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익히 아시겠지만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뭐 ESG니 뭐니 해서 네. 조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시추를 늘리고 뭐 새로 설비를 막 기존 정유 설비 증설해서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 다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근 이제 산업에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조금 내려오는 걸 가정을 하더라도 네. 조금 수급 자체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신증설 양도 꽤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존보다 아니면 신증설이 절대적인 규모가 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신증설이 된다라면은 네. 공급도 이제 많이 된다라는. 근데 신증설은 있어요. 거의 매년 항상 있어 왔어요. 네. 네, 예. 매년 항상 있어 왔는데 이 신증설의 폭이랑 수요가 증가하는 그 폭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네, 그렇게 지금 따지면 결코 공급이 또 너무 많은 거는 또 아니고. 네, 공급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 탄소 제로 시대에 네. 마음 놓고 이렇게 뭐 정제 설비들을 더 많이 늘리기는 조금 이제 네. 부담이 될 조금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거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전제로 봐야 되는 거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도 뭐 네. 연말쯤이면은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까지도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던 내년에 거고. 하향안정. 내년이었나요? 네네, 연말까지는 조금 오르다가 연말까지 조금 감산 오르다가. 체제가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네네네. 오펙이 예. 오펙이 감산 체제를 종료하는 게 내년 9월쯤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펙의 감산이 내년 9월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월 40만 BGC 이렇게 증산을 하는 게 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조금 유가를 조정하는 게 결국 내년 9월에는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이제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는 뭐 원하는 대로 사실 증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산유국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감산 체제가 종료되고 나서는 공급
늘어날 수는 있긴 하다. 유가적인 네. 측면에서는. 네. 하지만 이제 정제 마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 음. 정제 설비 수급으로 사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진은 22년에는 조금 오르는 걸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하. 네. 그래서 네. 유가 전망이랑 제 마진 전망이랑 약간은 달라요. 그 방향성이. 네. 그냥 유가 높아지니까 마진이 좋아지고 네. 이렇게 1대1로 가는 방향은 또 아니고. 사실 이게 정제 마진은 유가가 오른다고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마진이 결국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뭐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등유 같은 그런 석유 제품 있잖아요. 제품. 네,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을 뺀 그 차이를 정제 마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유가가 너무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안 오르면 오히려 마진은 빠질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유가도 봐야 되고 네, 거기 정제 제품 마진도 가격도 봐야 봐야 되고 되고, 뭐 당연히 네, 그게 이제 다 마진이니까. 그래서 그게 동행하지 않을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우리 박일선 연구원님이 커버리지 하시는 게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아, 네. 컵을 드렸네. 종이컵을 우리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저기 숙녀분 오셨는데 컵도 안 드리고 이거 페트병으로 저기 석유화학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페트병 드린 거예요 지금? 네, 뿜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롯데케미칼, 휴캠스, 효성화학, DL, 대한유화 이렇게 커버리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혹시 커버리지 내에서 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쳐주시면은 우리 박일선 연구원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고는 안 했지만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업들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아까 잠깐 좀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S-오일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별로 사실 정유주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잊고 살아가지고 아, 그렇죠. 많이 관심들이 벗어나시긴 하셨죠. 근데 올해 들어서 상승률을 보니까 한 45% 되던데요? 음. 그렇죠? 네. 어느새 이렇게 오른 겁니까? 이게. 이게 유가가 오르면은 네. 조금 같이 오르는 특성을 보이는 종목이긴 제가 하거든요. 지금 네. S-오일 차트를 띄워놓고 네, 있는데 네,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허리케인 때문에 유가가 올랐잖아요. 네. 8월 대비해서 9월에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도 같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요거는 조금 유가랑 동행하고 있다? 조금 그런 편이죠. 아무래도 이노베이션에 비해서는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가랑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제 마진이랑. 사실 네. 예, 이노베이션이 참 애매해가지고 네, 이노베이션은 거의 퓨어한 정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게. 보통 시장에서는 지금 정유업체라고 하면 S-오일하고 이노베이션하고 네.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없습니다. 그 현대오일뱅크는 그 상장 한 사실 해만에. 중공업지주 밑에 있고 네, 상장 예. 한 해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GS 쪽 이제 GS. 정유도 이제 GS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쵸. 거기 주 때문에 GS 안에 칼텍스가 이제 네. 칼텍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유가 플레이나 이제 정제 마진에 따른 플레이를 하려면은 S-오일이 이제 S-오일밖에 없네? 없어요. 네. 아. 그래서 굉장히 베타가 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타라면 이제 변동성? 네. 예. 오, 그러네. S-오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 안 좋았던 시절에 약간 빈집이었을 그쵸. 수도 있고 네. 빈집 털이하면서 확 올라왔을 수도 있고. 오호. 그러면은 일단 S-오일에 대한 뭐 투자 의견이라든지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자료에서 말씀드리는 건 S-오일을 이노베이션 대비해서는 더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는 S-오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가는 연말까지는 오르고 마진은 2022년에는 계속 오를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유사의 그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거는 네. 정제 마진이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게 핵심 아까 말씀해 지표인데 주신 대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일회성으로 붙는 거는 이 유가 변동분에 따라서 재고 관련해서 평가이익이라는 게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2분기에 이제 조금 S-오일의 호실적을 이끌었던 거는 네. 정제 마진이 기여했다라기보다는 유가가 올라오면서 그 재고 평가 이익이 반영하는 게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유가가 올라도 S-오일은 같이 오를 수 예. 있습니다라고 본 게 그 재고 평가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거를 굉장히 일부분 예측하기가 네,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일 때 엄청난 이제 네, 손실을 네, 네. 봤던 그때 거고. 이제 재고평가 손실도 많이 잡혀서 그렇죠. 실적도 적자가 났고, 네. 네. 그런 근데 또 유가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평가 손실이 네. 이익이 돼서 돌아오고 네.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장표를 띄워놓은 게 그 SOE라고 이노베이션 그 정유 부문 영업이익하고 정제 마진 추이 이거를 좀 띄워놨거든요. 네, 네. 두 회사가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흐름인데, 네. 이제 이노베이션의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석유 부문 말씀하시는 거죠? 석유 네네. 부문입니다. 이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사실 정유 업체마다 정제 설비 수율이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정제 설비도 수율이라는 게 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 일단 SOE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RUC, ODC라고 해서 네. 어려워지네. 네. 네. 좀 RUC, 어렵긴 한데 ODC?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원유를 정제해서 저희가 석유 제품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마진이 가장 좋은 거는 보통 저희가 중유라고 하죠. 그 제일 싼 이제 보통 선박 연료유 네. 이런 거보다는 예. 뭐 휘발유라든지 음. 뭐 디젤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기여도가 높아질수록 그 마진이 회사의 좋아지는. 영업이익이랑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S-오일이 이 작업을 18년에 했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율이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마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제 조금 플러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정유사들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뭐 사실 뉴스에서 조금 보실 수도 있는 게 뭐 싱가포르 복합정제 마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뭐 배럴당 4달러에서 5달러면 뭐 BEP 수준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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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뭐 5달러가 됐다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정유사들의 실질 정제 마진 대비해서는 조금 배럴당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낮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내 정유사들은 이제 설비 작업을 고도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 휘발유 제품의 그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라고 대표되는 그 산업 대표 지표는 휘발유 비중은 좀 낮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가의 그 선박 연료유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진이 좀 더 낮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뉴스로 팔로우 하시는 것보다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조금 더 좋게 발표되는 게 이런 효과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정유사들 정유 부문의 마진 폭이 조금 더 크다. 네. 그 현재 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싱가포르 마진이 제가 이제 9월 이제 둘째 주 기준이죠. 예, 네, 둘째 주 기준으로 5달러 정도 돼 있는 네. 상태고 국내 정유사들은 6에서 7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마진 폭이 좋아진 건가요? 2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졌죠. 네. 어, 2분기에는 거의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5달러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네, 그래서 각 개별 영업이익도 S-오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그래서 정제 마진이 영업이익에 기여한 건 거의 BEP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근데 거의- 3분기에는 더 근데 나아질 거다. 네, 3분기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예. 정제 마진이 좋아져서 이제 정제 마진은 22년까지 쭉 제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증익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네. 딩그리님이 설명 잘하신다, 이해가 쏙 간다고. 예. 네. 저는 잘 이해 못하고 있는데 딩그리님 수준이 대단하신데.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원유도 봐야 되고 네. 정제 마진도 봐야 되고 네. 그걸 통해서 S-오일의 어떤 마진이라든지 이익을 이제 추정을 해 네, 나가야 네, 네,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그림인지 S-오일을 사려고 S-오일 같은 지금 S-오일을 토픽으로 꼽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 조금 그림을 네. 이제 21년 대비해서 22년도 증익을 보고 몇 페이지인가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59페이지고요. 네. 59페이지 네. 아래 있는 PBR 밴드요? 아니요. 위에 있는 피겨 거? 1번 부문별 실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S-오일 부문별 네. 실적 추정표.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일단 정유 부문은 확실히 증익이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둔 상태고요. 어떤 걸 볼까요? 네, 연간으로. 영업이익 뭐 연간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시지 않을까요? 네. 네. 이 네,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보시면은 정유를 2021년에는 제가 거의 7,387억 원 추정을 해놓고, 아이고, 요거 맞죠? 네, 아니요, 그 밑에 아니에요? 거긴 매출액이고요. 네, 근데 분홍색 아, 영업이익? 네, 아, 네, 영업이익. 네, 아, 영업이익. 요거. 네, 그래서 이게 21년 대비해서 22년이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이유가 그 밑에 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은 내려오더라도 아, 정유가 올라온다라고 제가 추정을 해뒀기 때문에 여기. 네. 네, 21년, 22년으로 봐주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 20년 대비 21년을 치고 있었네. 네, 네. 21년 대비 22년 석유화학 쪽은 네, 이익이 좀 줄더라도 네, 정유랑 윤활기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네. 22년 증익을 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항상 그래도 이제 S-오일에 대해서 결국에 멀티플이 낮았던 거는 조금 이제 약간 센티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그렇게 막 와 하는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익이 조금 뭐 2조 원이 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저는 멀티플을 2배 정도는 타겟 PBR을 줘도 되지 않을까. PBR로. 네, PBR로 2배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TP가 13만 원 정도 이제 나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거의 뭐 9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이렇게 계속 증익이 나오고 마진이 실제로 계속 좋아지는 게 관찰이 되면은 시장 관심도 조금 집중되고 그러면 이제 주가도 따라서 그쵸. 올라오지 원유 않을까? 가지고 이제 네. 순수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네. S-오일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아까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2년에 0.5% 증가로 네. 보셨는데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네. 막 뭐 고성장주 막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눈에서 21년에 흑자 전환 오케이. 22년에 영업이익 0.5% 증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사실 상반기 기조가 너무 높았어요. 네. 상반기 기조.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이랑 2분기 실적의 점유율을 보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올라오는데 예. 이게 그 유가가 확 뛰면서 재고평가가 영업이익 1, 2분기요? 네. 거기서 특히 정유 부분 조금 더 봐주시면 되는데 네. 보시면은 작년 4분기에는 적자였다가 1분기에 예. 확 튀어오르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이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그 영향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저렇게 오른 건데 저건 결국에는 유가 변동성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유가의 절대적인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뭐 40에서 70을 가는 그런 상황일 때 벌어지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22년에도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는 솔직히 조금 이례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비슷하다라고 추정하는 건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21년의 기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22년을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이제 13만 원이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논란의 SK이노베이션으로 가볼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이 복잡합니다. 요즘 물적 분할 이슈도 있고 해서 조금 복합 기업이기는 한데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데 딱 한 4시간 전쯤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오늘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 종합적인 의견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실 이노베이션이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종목이기는 해요. 네. 이게 어쨌든 가치는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 배터리 분할 이슈로 조금 심리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희도 조금 어려운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조금 이제 일단 내일이 주총이긴 하거든요.
네, 내일 오전 10시쯤으로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조금 결정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 분할이 결국 승인이 나냐 안 나냐. 뭐 국민연금은 이제 네. 반대한다고는 하는데 지분율로 보면 거의 거의 20% 정도. 그냥 뭐 어떻게 그러니까 최대 주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네. 분할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시나? 물론 이거는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네. 네,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분할이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예. 있어요. 어쨌든 일단 최대 주주도 있고, 음. 그리고 보면은 이제 어쨌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그렇게 막 배터리 분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는 아직 뭐 의견 표명이나 네. 외부적으로 알려진 거는 아직은 네, 없어요. 의견 표명이 이제 외부적으로 조금 공표를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어쨌든 LG화학 때도 이제 뭐 몇 개는 반대하기는 했지만 이제 찬성한 기관들도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뭐 LG화학이나 만도나 좀 노이즈는 많았지만 뭐 통과된 것처럼 이노베이션도 노이즈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 통과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내일 가봐야 알죠. 근데 네. 주가에는 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 네, 그쵸. 주가에는 반영이 상당히 그래서 많이 싸져 있는 상태긴 해요. 현재 그쵸, SK 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주가는 현재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노베이션한테 기대하는 거는 기업 가치가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책이나 그런 게 발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하.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요구하는 목소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 서프라이즈한 거를 사실 기대하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쨌든 얘네가 돈을 쓰려면은 이렇게 DPS를 올리는 걸로 쓴다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DPS면 이제 네, 배당. 네, 배당을 올리는 걸로 본다기보다는 약간 증설, 배터리 성장을 증설. 통해서 네. 주주 가치를 올리는 방향. 네, 그런 쪽으로 조금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그 성장이 또 나중에 이제 뭐 분할 재상장하게 되면 그렇죠. 또 이제 소액 주주들의 목숨 또 사라지는 거서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예, 기업은 또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주가도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네, 그냥 뭐 현 상황에서 비슷하게 조금 되지 네. 않을까 보고 있고. 네, 목표 주가는 이제 저 기업 가치를 조금 상승을 반영하다 보니까 34만 원을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네. 이걸 조금 강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네.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좋고 그리고 잠깐만 아까 누가 질문 주셨었는데 예전에 LG화학 분할 이슈에도 국민연금 반대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이노트님이 이놈의 베이신 분, 예, 저요 배웠다고.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아까 라미 솔모님이 S오일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탄소 감축이나 수소 관련. S오일도 수소. 관련해서 뭐 수소 연료 전지 업체 지분 투자를 해두기는 했어요. 네네네. 네, FCI라는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사실 뭐 현대오일뱅크라든지 아니면 뭐 GS칼텍스라든지 아니면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예.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도 네, 기억을 네. 못할 정도여서. 네네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네. S오일의 대주주가 그러니까 모회사가 결국엔 아람코다 보니까 이 아람코가 조금 중동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수소 프로젝트에 같이 이제 S오일이 조금 참여하는 그런 가능성은 살짝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수소 연료전지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한 것도 네네네네. 그 연료전지 업체가 조금 중동에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객처를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서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조금 열려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뭐 회사 측이나 뭐 시장에서 체크되는 뭐 구체적이고 뭐 가시화되고 그런 거는 아직은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SO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그런가요? 잠깐만.
박종현님께서 와 알찬 정보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현님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 아까 어떤 분들이 이제 금호석유 같은 거 여쭤보셨었는데 금호석유는 이제 공식적인 커버리지 영역은 아니고 네네. 대신에 공식적인 커버리지는 아니긴 하죠. 좀 유사한 네. 뭐 NCC라든지 이쪽은 영역은 아니신가요? 금호석유는 사실 NCC가 아니라서 네. 네네네. 아 예. 네, 아무래도 고무죠. 합제품들. 네, 예. 합성 고무랑 라텍스. 합성. 네. 예. 사실 금호석유 주가가 오르려면은 그 동남아 쪽, 그러니까 사실 금호석유 주가를 결정하는 건 합성 고무도 있고, 네. 사실 금호석유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라텍스 수요가 그쵸, 늘어나면서 올랐던 거였잖아요. 예. 라텍스 뭐 근데 이 장갑, 예, 의료 라텍스 관련. 장갑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말레이라든지 뭐 이런 동남아 쪽이에요. 근데 동남아 쪽은 아시겠지만 사실 2분기부터 이제 좀 셧다운? 네, 델타 변이 네. 때문에 셧다운되고 그래서 예. 이제 조금 금호석유도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네, 약간은 이제 네, 그렇게 박스권에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확실히 변이 바이러스가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금호석유 같은 거는 특히. 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팔로우 하시면서 금호석유는 계속 트래킹을 하셔야 되지 않나. 오히려 또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수록 뭐 라텍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또 뭐 이런 논리는 아니고? 반대로? 수요처가 셧다운이 된 상황이었으니까. 아. 네. 그 아, 장갑 업체들이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조금 그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장갑 완제품을 만드는 네, 업체들, 네, 그러니까 네, 전방에 있는 네, 고객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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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개념으로, 그렇구나. 저 이해를 좀 잘 못했었네. 그리고 다른 커버리지 하시는 오늘 정제, 원유 정제 쪽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쪽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롯데케미칼 있고 효성화학이 있네요. 저기 커버리지 영역 안에. 네, 네. 네. 살짝의 의견만. 살짝이요. 사실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네.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NCC 같은 네네. 경우는 일단 상반기 대비해서 감익이 사실 예상되는 종목들이에요. 예. 어쨌든 뭐 상반기에 조금 스프레드가 너무 높았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국내 NCC 증설이라든지 중국 NCC 증설 2022년에 예정된 그런 영향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서 조금 스프레드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감익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제일 선호해서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NCC 업체보다는 약간 스페셜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페셜티는 이제 나프타를 쪼개서 하는 그런 NCC 애들이 아니라 뭐 특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이 자료? 아니요. 이 자료 말고 그 네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종목들 중에서는 뭐 슈캠스가 조금은 이제 얘네 나프타를 쪼개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본업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캠스 같은 경우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배출권 가격도 사실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3기가 시작되기 전에 비해서 이제 거의 톤당 29,000원 선까지 뭐 28,000원, 29,00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가격이 옛날에는 뭐 배출권 거래제 이전에는 뭐 톤당 2만 원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한국에서 그 11월? 뭐 10월 말에서 11월에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아마 상향 조정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럼 배출권 가격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탈탄소 에너지 전환, 탄소 저감 이런 게 계속 컨셉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우상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휴캠스가 배출권에 묶여 있는 게 뭐냐면은 얘네 설비 중에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이제
설치된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예요, 얘네는.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정유화학 업체들은 아무래도 설비를 돌리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니까 이거를 줄이려고 배출권을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데 네. 휴캠스는 반대로 이거를 시장에다 갖다 팔 수 파는. 있는 애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배출권 가격이 올라오면은 이게 조금 판매 이익으로 잡히면서 네. 약간은 다른 이제 기존 화학 종목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휴캠스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잘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 거기다 본업까지 좀만 더 개선이 되면 사실 네, 이제 본업이 그럴 개선이 테니까. 되는 게 좋은데 본업은 사실 허리케인이 몇 번 터져줘야 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게 저도 조금 말하면서 뭐 약간 어떤 연유에서요? 일단 휴캠스가 대체로 하고 있는 게 그 TDI라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운가? 아, 근데 화학 제품들이 다 어, 어려울 수밖에 네네네.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 우레탄 쪽에서 네,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만약에 오면은 가장 많이 가동 차질을 겪는 설비들이 보통 아. 이제 휴캠스 제품이랑 엮여 있어요. 오, 네, 그렇게 미국 쪽에 이제 허리케인이. 네, 그래서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거기 화학 설비 뭐 바스프라든지 이런 네, 애들이 네, 네. 조금 공급 차질을 겪는다? 아. 이러면은 이제 그런 뉴스에는 네. 휴캠스가 튀는. 네, 그런 뉴스에는 휴캠스가 조금 본업으로 튈 수 있는. 아, 네. 그거는 우리가 꿀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최근에 뉴스 나온 거로는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제 그 암모니아에서 예. 수소를 분해하는 아, 네네. 뭐 그런 것도 약간 생각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업체가. 롯데 정밀화학이 그걸로 지금 날아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롯데정밀이 그걸로 날아가고 있고 예, 그 신고가거든요. 네,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저희 자료에서 얘기됐던 게 그 암모니아였어요. 네. 근데 그 암모니아를 다룰 수 있는 업체들이 결국엔 뭐 롯데 정밀이라든지 슈캠스라든지 조금 한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는 없거든요. 네, 상용화를 할 수 예, 있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들 개발 중에 있고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상용화가 된다면 가장 빨리 수혜를 볼 수 있고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열려 있다. 그러니까 휴캠스도 암모니아를 활용을 해서 뭐 수소 운반에 쓰이는 뭔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가지고 분해를 해서 이제 수소를 네, 뭐 생산 분해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수소라는 하는 것도 그쪽으로 좀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 칼스트님이 이대호 기자님 오늘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박일선 연구원님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대한유화는 커버리지가 아니시죠? 아, 커버리지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네. 신진 철망 펜스 TV님, 네. 예, 철망으로 펜스 만드시는 분인가 보다. 대한유화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네, 대한유화요. 참 지난해는 엄청 핫했는데. 아, 그쵸. 네. 참 대한유화는 그 분리막 요거 때문에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막 기대를 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본업에서는 본업, 분리막도 본업인데. 예. 네, 대한유화도 그러니까 본업이긴 본업이죠. 본업인데 뭐 정말 NCC 쪽으로 보는 그 나프타르 쪽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원체 만드는 그쪽이 많고. 네, 그쪽으로는 일단 가미기고요. 다만 이제 이 분리막 소재로 쓰이는 P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나마 실적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뭐 결국에는 고객사의 증설분에 이 대한유화의 제품이 그러니까 고객사의 증설분에 대한유화 제품이 쓰이는가 네. 그게 결국에는 가장 주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대한유화가 사실 글로벌에 뭐 이렇게 영업망을 막 엄청 가지고 있는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2025년 후반이라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전고체가 얘기가 나오면 조금 분리막 탑재량이 조금 줄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약간 리스크로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케미칼처럼 아직은 그 롯데케미칼도 분리막 PE를 하고 한다고 발표했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시작을 한 그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한유화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롯데케미칼보다는 그런 분리막 쪽에선 대한유화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주가에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만 기대하기에는
네, 하반기에 NCC 쪽 감익 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지금까지 40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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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온 거. 그래서 대한유화 때문에 많이들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김영준 연구원님이 옆에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 이제 아닙니다. 뭐 주무신 거 아니죠? 제 내용을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가지고 저도 아니, 또 근데 이렇게 오늘 하려고 김영준 연구원님은 이제 스몰캡 담당인데 태광, 성관밴드, 하이로 코리아를 준비하셨는데, 야 진짜 추억의 3사입니다. 추억의 3사. 그렇죠. 지금 이제 자료 쓰고 나서 이제 매니저분들 많이 만나고 얘기하면은 네. 얘기 딱 종목 말씀만 드리면은 또 추억이 젖으세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2005년, 2006년, 2007년에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막 코스피 막 화랑, 그때 막 그렇죠. 2천 막 돌파하고 이럴 때 조선주들 끝내주게 날아갔을 때, 그렇죠. 그때 대표적으로 이 3사가 다 똑같았는지 모르겠지만 태광, 성원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피팅 업체들이 텐베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0배 날아가는 회사들 막 한 2년 만에. 그래서 참 그 시절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시절을 저는 이제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래요? 예. 예, 다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정말로 음. 글로벌리 조선 업체들이 다 너무 좋았었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국내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네. 사실 그때 정도의 힘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가 레벨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네.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박일순 연구원이 이제 유가를 올해 하반기까지는 소폭 상승, 그다음에 내년에 약간 하향 안정화되면서 대략적으로 어쨌든 $70 근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투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코로나들도 있어서 투자가 안 났고 한데,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조선업체들 수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한 흐름이 이제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에 유가가 오르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으나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를 올해 내년부터 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팅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간단히 소개 및 추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팅 업체들은 사업 구조가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과거에 비해서? 아닙니다. 당시랑 똑같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여전히 조선 쪽에 많은 포션이 가 있고. 이제 사실 그거는 연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연도마다 이제 어떤 설비들에 대한 발주가 많이 나오고 네. 어떤 쪽으로 많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요즘은 이제 조금씩 고도화돼서 옛날과 피팅 업체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예. 이제 보통 피팅 업체들이 피팅 제품을 이제 큰 관이죠. 정말 쇠로 만든 큰 관인데 관 재료가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카본, 스텐, 알로이 이렇게 말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들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최근에 회사들에서 다 약간 수소 플랜트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수소가 딱 봐도 운반이 힘들잖아요. 어려운 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자체가 좀 더 고성능화되고 있습니다. 재질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수주 나오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고품질로 가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마진 자체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 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직 없다.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초입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3사 다 비슷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송도 딜러님이 태광 산업은 PD 수첩 나왔던데, 근데 그 태광 산업이 아니라 태광입니다. 맞습니다. 태광. 네, 다른 두 글자 네. 태광하고 태광 산업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큰일 납니다. 그 태광 산업이 아마 이호진 전 회장 그쪽인가 아마 그럴 거고, 네. 태광은 그 피팅 밸브 업체고. 근데 이제 사업 구조는 비슷하지만 어떤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 3가지 회사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태광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채팅창을 봤는데 사실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가 좀 껴있어요. 뭐요? 잠깐 페이지 보면서 네. 이걸 지금 말을 할지 말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제가 지금 태광은 띄워놓고 있는데. 태광이 예. 태광 페이지 중에서 90페이지에 피겨 5번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피규어 5번 5번이 봐주시면 밑에 되겠습니다.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태광을 3가지 업체 중에서 좀 제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네. 제일 모멘텀이 좀 더 남아있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세 회사 다 본업적으로는 이 정유화학 업계, 이 플랜트 발주에 따라서 숫자가 올라오는 그림은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태광이 피겨본 보면 제가 적어놨죠. 태광의 피팅 제품 및 자회사 HYTC의 제품이라고 써놨어요. HYTC는 회사 이름이에요? 네, 네.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제 올해 인수한 회사고요. 지분을 50% 정도를 인수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2차 전지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되게 조심했던 게 이제 저희 계속 얘기하면서 뭐 정유 화학조도 껴있고 한데 이제 채팅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으셔서 예. 이 단어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어쨌든 2차 전지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나이프 유닛이랑 그냥 폴라 플레이트 몰드라고 있는데 예. 이제 요게 특히 이제 2차 전지 처음에 극판을 만들 때 자르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첫 번째 거가. 아.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는 주형이라고 보시면 이 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물. 주물이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는데라고 보시면은 사실 지금 태광을 제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한 110억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자회사에서 반기에 매출액이 160억, 영업이익이 45억 나왔습니다. 몇 프로나 갖고 있는 자회사? 50% 가지고 있습니다. 50%. 네. 그럼 그러니까 연결 반영은 당연히 연결은 하고 다 있는 거네. 이익단 영업이익 단으로는 하고 이제 순이익 단으로는 좀 적게 나오는 건데 음. 어쨌든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좀 핫한 분야잖아요.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만 바라보고 있는 좀 상황인데 이 자회사가 사실 아직까지 부각이 좀 안 되고 있고 또 자회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 같이 모두 다 이제 피팅이 좋을 때 다 같이 좋겠지만 얘는 좀 더 모멘텀이 하나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해서 태광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회사 네. HYTC라는 곳은 2차 전지에 뭐 특화된 회사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사업 구조를 좀 변경하고 있는 그쪽이 회사인가요?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2차 장비 부품들만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에 부품. 들어가는 부품.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이거를 납품을 하는 걸 장비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셋업체한테 직접 해요. 네? 그러니까 셋업체들이 장비를 돌리면서 쓰다가 예. 이거 수명 다 했어 아. 하면은 주문해서 넣고 약간 그런 이게 소모품 개념이에요? 뭐 엄청 주물은 턴오버 소모품일 수는 네. 없을 거고. 근데 엄청 턴오버가 빠르진 않은데 네, 무슨 네, 주물도 대신 배터리 사이즈나 규격 바뀔 때마다 사용될 수 있고 필요하니까. 뭐 얘도 언제든지 소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실적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자료에도 제가 자료에 썼는지 조금 애매한데 네. 내년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준비도 좀 하고 있어요. HYTC가 YTC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 준비도 하고 있어서 아. 예전에 되게 밸류를 좀 싸게 가져왔습니다. 싸게 가져왔던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멘텀도 좀 더 있을 수 인수할 있다. 때 싸게 인수했다. 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저기 같다. 저기 뭐냐. 나이프 유닛? 이게 슬리팅 머신에 들어가는 네. 맞아. 슬리팅도 알고 계시네요. 또 제가 좀 2차 전지 장비 쪽만 압니다. 장비 쪽만. 저도 장비 쪽 좋아합니다. 네. 아까 일부에서 김건진 부장님 나오셨을 때 오늘 CIS 이야기 아. 하셨는데 CIS가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슬리팅 머신. 맞습니다. 이제 슬리팅 한다는 게 이게 칼로 자르는 건데 2차 전지가 통으로 롤로 만들어서 훅 나오다 보니까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자르는 배터리 사이즈에 맞게 자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유닛을 이 태광의 자회사 HYTC가 만든다. 네. 저희가 자른 장비니까 이거는 조금 계속 교체. 네, 좀 들어. 수요는? 저도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처음 알아요. 저도 장비 회사들은 거의 다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대화가 조금 네. 이 주제에서 좀 딴 데로 더 넘어간 느낌이 좋아요. 있어서 저희는 원래 조금 산만한 방송이라.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 회사들이 이제 산업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2000년대도 처음에는 셀만 보고 소지만 보다가 장비들이 부각되고 또 장비의 부품이 나오고 자동화 회사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그런 좀 더 디테일한 부품 회사들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제 일단은 본업을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네. 본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되게 이 피팅 업체들이 지금 카타르 LNG 프로젝트라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허. 피팅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선사들, 건설사들 예.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지금 약 30조 정도짜리의 거대 프로젝트예요. 30조 조. 네. 원. 네, 30조 원짜리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LNG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품들 들어가는 것들도 다 좀 고부가 제품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워낙 큰 사이즈입니다. 보통 요즘 뭐 수주 받았다 뭐 얘기 나오면은 뭐 1조, 뭐 3조, 뭐 예. 5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5조 정도만 돼도 메가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30조짜리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안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뭐 건설사, 조선사, 그냥 피팅 업체들 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그런 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업체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미팅을 뭐 두세 달 전에도 하고 최근에도 했는데 네. 두세 달 전보다 기대치가 올라가셨어요.
회사들이 보는 네, 기대치. 회사들이 기대하는 게 예전에는 이거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요런 정도의 느낌이었다가 이제 올해 말에는 기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이제 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되면은 모멘텀적으로 지금 피팅 업체들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이제 피팅 업체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희 박일선 연구원이랑 란인성 위원이 쓴 이런 원유 트렌드나 이제 앞으로 수소 발전이 됐을 때 플랜트가 결국은 많이 나올 거고 모든 플랜트에는 피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모든 플랜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거의 예. 모든 플랜트에는 결국 유체를 통과시키는 그런 관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전반적인 플랜트 업황 회복에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이고 이제 올해부터 수주가 좀 돌아서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팅 3사를 보자라고 해서 태광이 가장 모멘텀이 있고 두 회사 다 좋습니다. 두 회사 다 좋지만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가장 그래도 모멘텀적으로 괜찮을 수 있는 회사를 태광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딱 보니까 태광이 올해 들어서 뭐 하이로코리아나 성광밴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 제일 좋았네요. 네, 이제 예, 이런 모멘텀이 제대로 아무래도 있다 펼쳐서 보니까 보여드려야겠다. 좋고 네. 요즘은 계속 뭐 대장들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생각보다 결국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결국 이런 조선 업체들이나 건설 업체들 그리고 이런 피팅 업체들 기자재들은 결국 PBR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보는데 결국 이 PBR을 좋게 만드는 요소로는 ROE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이익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HYTC라는 자회사가 있음으로써 다른 회사들보다 이익 턴어라운드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아, 자회사 덕을 보면서. 네, 그러면은 ROE 숫자가 좀 올라가면은 다른 회사 대비 PBR이라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네. 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태광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호. 태광이 지금 잠시만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올까? 아이고야. 밸류에이션이 태광도 지금 3페이지 그 태광 세 번째 페이지 피겨 4번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좀 그려놨고요. 피규어 4번. 네. PBR 차트. 네, 제가 사실 되게 밴드 차트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뭐 이거 역사적인. 예. 네, 이 히스토리컬 그 밸류에이션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2007년과 같은 뭐 조선은 엄청난 호황은 아니니까 네. 그 정도까지 이제 뭐 바랄 수는 없지만 예, 상대적인 그래도 지금 가격 메리트는 있다. 네, 2017년에서 2018년에 가던 구간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보다는 2017년에서 2018년 구간이 이제 딱 0.8배를 이제 트라이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 요때. 네, 저 때는 뚫고 올라가서 한 1.2배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어떤 그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뭐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열리거나.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연됐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당시에는 2017년에서 2018년 갈 때는 유가가 막 70불에서 75불 가서 기대치가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좀 내려왔었던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늘어나려다가 못 늘어났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기저부터 내후년까지 좀 수주가 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좀 국면이 되는 것 같아서 네. 2017년에서 2018년보다는 좀 더 밸류에이션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핫한 2차전지 쪽 관련된 자회사를 자회사가 가지고 있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멀티플 추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하, 다른 회사보다는 야, 진짜 그 피팅 밸브 업체 얘기 오랜만에 들으니까 재밌네요. 기억이 새록새록하시죠? 진짜 추억의 피팅 밸브. 음. 성광밴드랑 하이로코리아는 어때요? 두 회사 다 사실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광밴드는 태광과 거의 뭐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밸류에이션도 지금 태광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예. 좀 더 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측면에서 좋지만 요즘 좀 워낙 모멘텀 장세가 전 강하다고 봐서 네. 똑같은 씀으로 거대한 흐름 안에서는 다 좋아하지만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이제 태광이 조금 힘을 싣는 거고요. 하이로코리아는 정확하게는 피팅인데 제품이 조금 작습니다. 제품 잠깐 보게 되시면은 네. 성광밴드일까요? 아니 하이로코리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광밴드보다는 네. 하이로코리아를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고 98페이지고요. 네. 피팅 밸브 제품 네. 하이로코리아 거. 그래서 이제 아까 태광 제품 잠깐 봤을 때는 막 거대했잖아요, 굉장히. 근데 얘는 약간 그거를 개장이라고 해요. 개장 네, 밸브 그래서 뭐 좀 이런 더 거. 디테일하게 뭐 조절하고 열었다 이런 닫았다 쪽에 하고, 하는 예. 밸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태광이나 성광밴드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수주가 조금 더 느립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느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하이로코리안 대신 적용되는 산업이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태광이나 성광밴드는 주로 조선 해양 네네. 발전소가 메인이면은
지금 이 하이로 코리아 거는 반도체 쪽 산업에도 공장이 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공장들이 좀 더 다변하게 되게 들어가요. 그래서 네. 실적이 다른 업체들 대비 플랫했습니다. 거의 변동성이 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람들이 좀 인식하는 하이로 코리아는 너무 변동성이 없는 친구. 그러니까 다들 약간 이런 게 있죠. 얘랑 얘 중에 뭘 살래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애를 고르게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다 무난한 애보다 스페셜리스트를 고르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하이로 코리아가 가지는 사람들이 꼽는 장점은 안정성이 돼버린 거죠.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로 코리아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저평가주 같이 주세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2,200억 정도 되는데 현금을 1,6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저평가주 같이 주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얘를 끌어당기는 얘만의 뭔가의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지 확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포인트가 조금은 약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한 2,300억 정도. 네. 근데 현금성 자산이 한 1,600억. 1,600억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뭐라든가 뭐 본업이 좋아지든가 네. 뭐 신성장 동력을 갖다 붙이든가.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좀 붙어야 되는 그래야지 좀 더 열심히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일 수 있는 회사라서 아하. 사실 뭐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 있습니다. 뭐 싸고 매력 있지만 조금은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조금 상대적 더, 가치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 약간 굳이 다 좋은 회사지만 조금 더 무게를 태광적으로 주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영준 연구원님이 그 커버하는 스몰캡 기업들이 한 몇 개나 돼요? 사실 이제 뭐 정규로 그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4개 정도의 회사를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외에 사실 스몰캡은 그렇게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지만 되게 NR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지만 예. 그때그때 모멘텀이나 뭐 주목할 만한 회사들을 언급을 좀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고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라는 걸 기준으로 매니저분들과 계속해서 꾸준히 얘기하는 종목은 뭐 한 10개 근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팝업으로 계속 종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저랑 종목 얘기를 할 때랑 다음 주에 만나서 할 때랑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자꾸 좀 반영을 해서 그렇죠.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목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힘돌림이 성광밴드는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에 있다고. 굉장히 예. 그리고 최근에 PNT를 쓰신 적이 있네요. 네. PNT가 또 핫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뭐 CIS의 핫함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CIS 이제 전고체가 전고체 전지 조금 결승인데, 개발하는 게 있으니까. 네, 사실 지금 제일 최선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PNT가 맞고요. 일단 뭐 아까 채팅에서 워낙 2차 전지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네네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매니저분들 대부분 피크아웃이 없는 회사, 네. 피크아웃이 없는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올해 실적 좋았던 거 오케이. 그럼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섹터에 부합하는 게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40배, 50배까지 그것도 23년 대비 뭐, 40배 뭐 네, 이런 뭐 거잖아요. 내년 기준으로 예. 4, 50배 뭐 이렇게 예, 되고 있는 예, 상황인데 예, 그럼 이제 소재 업체들은 그래 소재 업체 좋은 거 맞다. 예. 근데 저는 장비 업체들에도 이제 주목을 하죠. 왜냐면 장비 업체들이 비교적 주가가 많이 못 갔습니다. 원래 비교적. 근데 사실 장비 업체들이 소재 업체들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좀 많이 할인을 받잖아요. 할인 받죠. 예, 그래서- 그래서 투자 계속 네. 돼야 되니까. 근데 그 할인을 이제 요건 제가 옛날에 썼던 자료인데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소재랑 장비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한 35에서 40% 정도 납니다. 네네네. 대략적으로. 반도체 장비, 네, 뭐 반도체 그때 소재. 사이클마다 너무 다르지만 그 정도 대충 차이가 나는데 2차전지는 더 크잖아요. 엄청 근데 몇 지금 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 이제 PNT를 말씀을 들었으니까 PNT를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네. 지금 제가 추정하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PNT가 밸류에이션 10배입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 2차전지 장비 쪽은. 네, 10배입니다. 근데 10배인데 지금 소재업체 4, 50배 되니까 네. 밸류에이션 갭이 지금 80% 차이가 나 있는 거죠. 70%, 80%. 그러면은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예, 했을 때 예. 저는 이제 PNT 설명드리면서 잠시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올 때 오는데 전화? 왜 이렇게 아니 전화? 문자인데 왜 이렇게 울리 어디 단톡방 열렸나 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 예, 갑자기 너무 이제 울리네요. 친구들 단톡방이 열리면은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잠깐만 끄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무음으로 하시면 돼요. 무음으로. 아, 예, 네, 자, 예. 저 일단- PD 왜 지가 난리야 저거. 네. 네.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밸류에이션 캡. 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반도체 장비들이랑 디스플레이 장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들은 실적 보시게 되면은 네. 한 2년, 3년 좋고 또 2, 3년 빠지고 예, 맞아요. 2, 3년 좋고 사이클. 2, 3년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왜? 투자를 했다가 잠깐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음. PNT라는 회사의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7년 이후로 작년까지 심지어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까지 음. 매출액이 안 빠졌어요. 맞아. 계속 단단합니다. 이게 늘었어요. 단단합니다. 심지어 다른 장비 회사들은 빠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늘 거고 내년에 되게 큰 폭으로 던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장비를 왜 보자고 말씀드리냐면은 2차전지 국내 셋업체들 아직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아직은 국내랑 중국 고객사를 메인으로 하니까 네. 국내 장비 업체들의 국내 셋업체들의 캐파 증가가 2019년부터 내년까지는 예. 연간 한 50기가와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기가와트 정도씩 증설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치로 2023년부터는 한 3, 4년 동안 8, 90기가와트씩 증설하는 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아지죠. 네. 예. 그러니까 장비 업체가 앞으로도 2, 3년 정도는 최소한 미니멈입니다. 예. 2, 3년 동안은 지금까지 2017년부터 실적이 좋아졌지만 매출이 늘었지만 앞으로도 2, 3년 동안은 매출액이 계속 느는 그림으로 간다. 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밸류에이션 갭 차이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갭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PNT라는 회사를 좋아하는 게 이제 배터리 장비를 크게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후공정. 어쩌다 보니까 배터리 얘기가 되었는데 네네네. 제가 원래 오면서 계속 배터리 얘기 조심해야지만 하고 왔는데 네네네. 근데 뭐 좋아하실 얘기니까 그죠. 지금 다들 예, 추천이- 좋아하실 얘기니까 그런데 뭐 어디까지 얘기했다가 끊었죠? 이게 전극 전극 조립, 조립 후공정 이렇게 있는데 후공정.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기술적 난이도나 중요도가 전극 공정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왜냐면 전극을 만들어야지 그 뒤에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 전극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지금 주로 그 전극 공정 만드는 게 중국 업체들은 오픈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메인 회사가 국내 PNT, 하고 그러니까 CIS, CIS. 그다음에 일본의 뭐 유명한 몇몇 업체들 네. 이렇게 있는데 가장 해외로 확장성이라든지 해외 업체들이랑 가장 활발하게 태핑하고 있는 회사들은 국내 업체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국내 셀업체들의 증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앞으로의 증익이 예상이 되는데 해외 고객들과도 계속 태핑하고 있다. 네. 그럼 여기서 순캐파 증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장비 업체들 좋아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계속 많이 하지만 네. PNT라는 회사가 수주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수주 잔고가 6천억이었습니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500억짜리 수주 공시도 했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가 4천억 정도, 작년보다 조금 느는 4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보통 이게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되는데 1년 조금 넘게 걸립니다. 1년에서 1년 뭐 전후로 왔다 갔다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보통 2분기랑 3분기의 수주 잔고의 평균 정도가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보시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내년이 최소한 매출액이 5,5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작년과 올해 지금 매출액 레벨이 4천억 근처에서도 영업이익률이 14%, 15% 사이로 나오는데 네. 장비 회사가 여기서 매출 사이가 더 커진다? 이익률 개선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참 저는 그 CIS를 이제 취재를 많이 해서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CIS 이제 취재를 많이 해서 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 대체제로 PNT를 좀 봤거든요. 전고체 전지는 개발 안 하니까 그만큼의 밸류에이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실적도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잔고 계속 늘어나면서 이게 본사가 구미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스터디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안 오르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내내. 최근에 조금 9월 들어서 많이 올랐던 네. 거고. 좀 구해서 많이 올랐고 이게 근데 저도 사실 제가 CIS도 커버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목표 주가 달고 심지어 CIS는 커버를 하다가 네. 전고체 전지 때문에 약간 설명할 수 없는 주가 맞아요. 영역으로 그게 뭐 밸류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네. 애널리스트로서 설명할 수 없는 주가 레벨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음. 커버리지를 약간 드랍을 하고 계속해서 보기만 하는 상태인데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게 장비 회사들이 제가 이제 2019년 10월쯤에도 장비들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 2달 동안 정말 안 움직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8배요, 7배요, 너무 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다가 딱 한 번 가니까 훅 가버리죠. 훅 가요. 그러니까 예, 예. CIS도 그렇고 PNT도 그렇고 당시 이제 CIS 같은 경우도 특히 전고체 이슈가 없을 때도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소재에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소재가 너무 갔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비들 보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 이제는 3분기에 대한 수주들도 다시 좀 볼 수 있고 네.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좀 더 뚜렷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전후부터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PNT를 공부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못했고 9월달에 왜 오른지 아십니까? 지금 9월에는 뭐 최근에 특히 뉴스로 그런 뉴스가 있었죠. 네네네. 그 새로운 공장 부지를 아, 취득했다. 네네네. 근데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특히 이제 신규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쪽으로 저쪽에 뭐 미국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쪽으로 태핑하는 얘기가 조금씩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맞습니다. 좀 주가를 많이 좀 데리고 오지 않았나. 사실 제가 의도한 질문과 대답은 그게 아니었고 네네. 제가 팔았기 때문에 오른 아. 거예요. 가벼워졌거든요. 아. 제가 뭐 대주주는 아닙니다만 제가 딱 손 한번 털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새처럼 날아. 그래서 이게 참 슬픈데 제가 이제 그 PNT라는 자료를 8월에 썼었거든요. 네, 8월 말에 8월에 썼는데 이제 8월부터 한 2주 동안 계속 좋다 이거는 떨어지면 계속 살 수 있는 주식이다. 사실 네. 요즘 장이 너무 어려워서 떨어질 때 버티자 사자라고 얘기하기가 애널리스트는 해야 되는 얘기인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너무나 빠르게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워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회사는 수주 잔고 베이스로 내년 실적을 정말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싸다. 이거 아무리 그래도 싸다 해서 말 드렸는데 예. 딱 그 지금 주가 오른 게 저번 주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세게. 근데 예. 저번 주가 딱 그 공장 부지들을 이제 매입했다라는 기사가 뜨고부터 네. 많이 올랐는데 그럼 그렇게 오르면 이제 제가 이제 매니저분들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네라는 연락이 좀 와야 돼요. 잘 보셨어요. 역시 보던 건 좋게 잘 가네요. 이렇게 네, 연락이 네, 와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연락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은근슬쩍 뭐 다른 종목도 얘기 드릴 겸 해서 매니저분들과 연락하면은 기다리다 지쳐서 손 털었어요.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뭐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주변 친한 지인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자료 쓴 거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만큼 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2주 3주 기다리기 너무 힘들고 그 2주 3주 동안 다른 애들도 날아가고 이 장비를 들고 버틸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 소지업체들은 30-40%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손실 때문에 정리한다기보다는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네. 이거 사기 위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참 그렇습니다. 요즘 근데 사실 이 장비 업체들은 수주 잔고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1년 남짓 네. 이렇게 이제 납품이 되니까 실적 추정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의외로 모멘텀은 다 저기 소재, 저 가로들로 가 있고 그렇죠. 장비들은 뭐 상대적으로 원래 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였는데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 8월 20날 네. 쓰셨던 리포트의 제목이 소재 업체와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 기대. 근데 조금 이제 축소가 됐다라는 거고. 네. 힘돌림이 이대호 기자님 파는 거 사시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딩그리님이 저번 주에 좀 나와주시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저번 주에 들었어야 되고, 근데 저번 주에 들은 거는 또 주가 안 움직이고 맞아. 있잖아요. 그럼 귀에도 안 들어와. 맞습니다. 에이 뭐 안 가네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뿜 올라가면은 그때 내가 말 들을 거예요.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종목들 이제 얘기 드리고 하면은 다들 같은 말 하세요. 이제 오르고 나면 그때 살 걸.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오르고 나면은 뭐 한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주가가 안 움직이던데 하다가 5% 10% 오르면 따라가도 될까? 아직도 밸류에 싼가 이제 이런 질문이 사실 뭐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뭐 그래서. 개인들도 그렇게 많고 해서 그만큼 요즘 참 인내심 가지기가 어려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다리는 것보단 역시 가는 놈. 따라가자. 맞아. 이런 게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데 뭐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기업을 공부하고 밸류에이션을 같이 이제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좋은 거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해서 원유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피팅 업체들까지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가실 준비하시네요. 아닙니다. 이게 아직 1시간 남았는데 농담입니다. 보내드려야죠. 우리 바쁘신 분들 이제 두 분이나 저희가 붙잡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박일선 연구원님 네. 좀 나오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네. 어렵게 말씀드린 거 아닌가. 사실 좀 화학 네, 정보가 어려워가지고, 어렵죠. 네. 저도 아직도 네. 그 제품 가격들 다 모릅니다. 거의 10분의 1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어려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렸어야 했나라는 마음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번에 네. 저희가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준 연구원님은 또 나오실 수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스몰캡 팀으로 스몰캡 네, 쪽으로. 그때는 이제 박일선 연구원이 아니라 예. 저랑 같이 이제 스몰캡 하고 있는 시니어 분과 같이 어, 와서 아마 되게 김재윤 연구원. 네, 김지훈 연구위원과 이제 같이 나올 예정이고 이제 그때는 정말 종목 얘기만 아마 굉장히 관심 많으실 주제로 예, 이제 예, 종목들 좋습니다. 아마 쉽게 많이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뒤에 있죠. 빙고 스마트. 저도 빙고 스마트 또 쓰고 있는데 MTS. 도대체 내가 쓰고 있는 MTS가 몇 개야? 빙고 스마트. 예. KTB 투자증권의 예, 박일선 연구원님 그리고 김영준 연구원님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같이 이제 마무리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십시오.